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지난주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후보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를 한자리에 불러 공명선거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차 경선에 진출한 8명 가운데 몇 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겁니까? 네, 지금까지 홍준표 전 시장과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정복 시장까지 오 시장과의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중도 소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오 시장의 확실한 지지 표명이 앞으로 경선 과정, 더 나아가 본선에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각 주자는 저마다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본인의 공약과 비슷하다며 계승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주 부산과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대구로 내려가 전통 지지층 확보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은 오전에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발표했습니다. 1차 컷오프가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은 토론회 조 추첨을, 모레는 후보자 비전 대회를 진행하며 숨가쁜 경선 일정을 이어갑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로는 잠잠해지는 분위기인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대행 띄우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김문수 전 장관 캠프에 들어가기 시작해 향후 연합전선 구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출마를 부추기는 건 자제하라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개별 의원의 행동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수많은 의원님들의 입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 경선 흥행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보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견제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대행이 출마하고 싶은 내심이 있어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 지금 당에 필요한 건 수혈이 아니라 혁신이라며 한대행 차출론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전승회까지 빗대며 몇몇 의원들의 정치공학적 발상이지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YTN에 출연해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며 내부 동력을 약하게 만들려는 책략가들의 음모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대행이 출마 명분을 잡고 싶은지 오버 행보를 보인다며 재탄핵을 구걸하는 속내가 유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의 한미통상 협상 추진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월권으로 규정하며 탄핵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소 신중한 태도도 엿보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권한대행이 지금 대권 욕심에 대선 스펙용, 졸속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3명의 후보가 경선 후보 확정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죠. 네, 오늘 아침 이재명 예비후보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헌정 파괴 세력이 다시는 권력을 행사하게 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승리는 단순히 당이나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통큰 단합을 통해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각축전을 벌이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경선은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추대식이자 일강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이 예비후보는 최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비방전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캠프 측 핵심 인사는 YTN에 미래를 보여줘야 할 시기에 굳이 지난 정권의 잘못을 짚을 필요는 없다며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며 이른바 여유는 없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캠프 인사들은 연일 집권 시 정치 보복은 없다고도 강조하는데요.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예비후보는 정치 보복의 희생자이지만 그래도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관촌 모두 내부 진입을 저지당해서 대기 중인 상황인데 오늘은 제대로 된 영장 집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경찰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죠?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과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범위는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 등 내부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압수수색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영장 집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요. 당시에도 비화폰 서버와 김 차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 채 이미 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네, 경찰이 내란 혐의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소추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 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소환이나 방문, 서면 등 조사 방법과 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면 그 자료를 분석하고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전망인데요.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와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3번이나 불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의견서에서 아직 후보자를 발표만 했을 뿐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가처분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지고 있죠?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은혁 주심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환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1건이 접수됐고 사건마다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네, 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와 의견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대상은 후보자 지명이 아닌 최종 임명이 되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헌재는 국정 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10일주기입니다.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다던 고등학교가 있는 경기 안산에서도 기억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기 안산시 화랑 유원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모객들이 많이 모인 것 같군요. 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마련된 좌석이 모두 찰 정도로 많은 추모객들이 모여 참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기억식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추도사에 이어 추모 영상 상영과 뮤지컬이 진행되는데요. 조금 뒤에는 생존자가 희생자들에게 붙이는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가 예정돼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은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안전한 사회를 염원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똑같은 일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고. 기억식에서는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지는데요. 기억식은 오후 4시 16분 안산시 전역에 울려 퍼지는 추모 사이렌에 맞춰 묵념한 뒤 끝을 맺습니다. 추모 물결은 안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가 출항했던 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44명의 영정이 모셔진 추모관에서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에서도 오후 4시 16분부터 시민 기억식이 열립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에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린 데 이어 목포 신항에 거치한 세월호 선체 앞에서도 기억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하늘에 별이 된 희생자 304명을 애도하는 물결이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후 11년이 지났지만 유족들 마음속 아이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족들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온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추모하고 기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참사가 선체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랐을 아이들은 엄마 아빠 기억 속에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1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억울하고.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뎌질 틈이 없는 마음은 4월 16일
그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미어집니다. 그 부모들이 어떤 한 부모가 힘들면 옆에서 똑같이 힘들거든요. 우리들 자식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지는. 유족들은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제대로 그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태원부터 제주항공 여객기까지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자책 해온 유족들. 사회가 함께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해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진짜 기억을 하고 기억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생기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유족들은 오늘도 외치고 또 외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또 한 발 뒤로 물러날 거로 보이는 가운데 의대생 수업 복귀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결국 내년도 의대는 영명 증원이 유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내년 학년도에 의대를 영명 증원하는 데 합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정원이 2,000명 늘어나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은 5,058명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업 가능 수준으로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내년 학년도에 한해 영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대다수 의대생은 복귀 등록만 하고 수업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 학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학생 복귀율과 상관없이 정원 동결을 확정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총장들도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정부의 영명 증원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총장들이 영명 증원을 건의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내일 공식 발표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부가 더는 학사 유연화 같은 조치가 없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또 물러나느냐는 비판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의대생들이 마음을 바꿀지가 문제겠는데요. 정부가 영명 증원을 발표하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현재 의대 학생 단체는 증원 백지화 등을 고수하면서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대생 사이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고려대 등 유급 예정일이 지난 대학들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유급 예정 통보를 보낸 것도 복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대 학장단은 호소문을 통해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학번 분리 교육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의사협회는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 복귀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유급 현실화 분위기 속에 선배 의사들 설득이 더해질 경우 26학년도 영명 증원이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조기 대선 전국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후보 등록일인 어제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경선에서 이미 대세를 형성한 이 전 대표,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생방송 출연도 자제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네, 공개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출연해서 유시민 작가 그리고 도올 김용욱 교수와 대담을 했는데요. 친노 진영 끌어안기라고 봐도 될까요? 친노 진영 끌어안기라기보단 신고한다라고 봐야죠. 신고한다. 신고한다. 예. 그럽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 역정도 그렇고 정말 흑수저에서 이렇게 성공한 이런 사례들 두 분이 닮은 부분이 많고 또 돌파형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그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우리 저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에게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나 도올 김용욱 선생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을 표현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했다. 그러기에 적절한 공간이었다라는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닮았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별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반대편을 포용할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뭐 비명 행사다 이런 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경계했고 의심했지만은 한미 FTA도 상당 부분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그렇게 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유연하다랄까 부드럽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또 보시는 각도에 따라 사람은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으니까 뭐 복경 의원님이 평가가 틀렸다고는 제가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 노무현 재단 이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한 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김경수를 좀 견제해야 된다. 예. 친노의 적자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어찌 보면은 잘 짜여진 그리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매체 그리고 또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매체 중심으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네. 도올 이 김용욱 교수도 거기 나가서 얘기했던 것도 보니까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지금 화면에 나왔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라는 것도 나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포비아라 그럴까 그런 게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 보복할 거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아마 노무현 재단 유튜브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뭔가 편안한 매체에만 그것도 녹화 방송으로 출연하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설화 논란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경선에서 대정동 의혹이 불거진 것 이런 아픈 기억도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편안한 방송만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뭐 주요 뉴스 매체와 또 주요 지상파라든지 그리고 종편들 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제 막 시작됐는데 편안한 매체만 찾아다닌다라는 말씀은 거의 그럼 대통령 되기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분들에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분이고 그거는 지난번에 증명이 됐다라고 보고요. 저희 방송은 아직 출연을 안 하셔서. 이제 곧 이제 시작됐는데요. 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곧 여기에서도 뭐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후보로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실 거의 그 1강 아닙니까? 여야 다 통틀어서 1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시지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당내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당 밖에서의 승부도 정말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리고 오히려 뒤지는 어떤 조사들이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급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말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설화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제된 표현으로 안정적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저 팀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고 예. 그 준비한 팀의 조언에 충실히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조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공수처를 강화하겠다 이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좀 다르죠.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 전략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결국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TV 토론도 2번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부자 몸조심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수처는 4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 검찰에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반대, 옥상 옥이다라는 걸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근데 4년 동안 솔직히 말해 한 건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계엄 정국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또 구속하고 이러다가 구속 취소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공수처는 수술을 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공수처는 해체하거나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수처를 정말 더 강화하겠다라는 걸 좀 난센스 같아요. 네. 그런 한동훈 면에서 전 대표는 검수완박 시즌2냐 이런 비판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자기 친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수완박한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으려고 할 때 검수원복이라는 자기 법무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가지고 그걸 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수처를 저렇게 강화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공정하다라고 하는 검찰과 권력기관의 신뢰에 도움이 될까? 지금까지 했던 공수처의 태도를 보면은 저는 공수처 키우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를 강화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전 대표는 보복 정치는 없다 이런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게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가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세계 영화가 드럼통이 무슨 의미이신지도 아실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살면서 뭐 자기한테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보복 같은 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드럼통 사진이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보복 정치는 없다고 하자 나경원 의원이 내 드럼통 사진이 아프긴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는데 네,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수완박 시즌2다 이런 비판을 이재명 전 대표에게 한 걸 두고서 또 입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은 시종일관의 변치 않는 입장입니다. 4년 전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만들어졌죠. 하나는
조국 일가가 피투성이가 됐고 온 가족이 다 수사를 받고 자녀들까지 다 손해를 본 거,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만들어져서 지금 또 이런 사달이 나는 건데요. 공수처는 그 탄생 배경 자체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을 견제하자라는 것이 사실상 그 첫 번째 목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강화한다. 다만 현재는 이 공수처의 규모가 우리 그 옆에 있는 고양시의 고양지청이라고 하는 그 지검도 아니고 예. 지검 산하의 지청보다 더 적어요. 수사 검사 숫자도. 결국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숫자가 많아야지 일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확대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잠시만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진행되고 있는 안산시 화랑유원지 현장을 잠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사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예. 당시 생존 학생의 추념사를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4시 16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기억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월 16일을 기념하는 4시 16분, 지금 현재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생자들을 기리고 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의 묵념 시간. 네, 매년 기억식 때마다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1분 동안 안산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었죠.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그 사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지금 현재 기억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 4시 16분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요. 희생자들을 기리고 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의 묵념 시간, 네, 저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산류 합창단은 네, 희생된 지금 우리 아이들의 1분간의 묵념 시간이 아빠와 끝났고요. 그리고 세월호 시민들이 참사 함께 11주기 이끌어가고 현장 있습니다.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네, 세월호 참사 11주기의 모습 보여드렸고요. 네,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 의원님 하던 말씀 계속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 세월호의 그 어린 꽃 그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여야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반성하고 제대로 나라 운영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말씀 드리면서요. 아까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공수처는 그렇게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검찰이 지난번에 검수 완박 그랬는데 실제 시행령을 통해서 다 했어요. 원상복귀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그리고 무소불위의 기소 독점을 갖고 있는 이 검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견제 장치를 둔다라는 목적에 맞게끔 검찰을 개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주저한다라고 하면 지지층으로부터 아마 문매를 맞아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민주당이 정권을 운영할 때는요. 보복을 안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보복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복했습니까? 오히려 보복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적폐청산은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실제 그 당시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주역이 윤석열 당시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진행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 보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탄핵 여기에 실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차기 정부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또 다른 적폐청산 방식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을 텐데요.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공수처가 없었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복이 아닌 사실을 바로잡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 다시 계엄이 반복되는 후진적인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의 어떤 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복할 이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뭐 이런 사진 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좀 떠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별로 점잖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 정권은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박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복양 의원님은 절대 정치 보복하실 분 아닌데, 그 말씀에는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겪어본 국민들은 동의를 잘 안 하실 거예요.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보복 안 했다는 건 저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는 당 같지는 않아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얼마나 문재인 정권 초반에 그렇게 해서 보수의 씨를 말린다 그랬습니다. 이해찬 전 의원은 진짜 50년, 100년 정권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영의 대통령 두 분이나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걸 뭐 한편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있으면은 해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집권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가 나는 보복을 안 해가 아니라 권력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8가지 혐의 12개 이 사건 5개의 재판받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정치 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권력을 가진 측에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혹시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과연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존경한다고 어제 얘기했다가 또 다른 자리에 가서는 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얘기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네. 이렇게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이 조금 과한 패러디를 했어요. 드럼통이란 게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폭력 조직들이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럼통 안에 넣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좀 지나친 패러디긴 하지만 그 우려,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는 우려는 있다라는 걸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치 보복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고려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품격 있게 대선 캠페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품격 있게. 뭐 어느 분은 뭐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질 않나. 이게 정치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라 결국 국민들이 아이 저런 캠페인 속에서 뽑힌 대통령 아이 권위가 없어. 우리 스스로 우리 민주주의 우리 체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께서 그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내 드럼통 사진이 무섭긴 했나 보다, 아프긴 했나 보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드럼통을 이재명 대표에 좀 이렇게 패러디하면서 자기는 드림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꿈을 가진 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저 패러디다. 요즘 보니까 이 정치권의 밈이라고 하는 다 각종 패러디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고요. 저걸 가지고 고발한다 이러면은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거 또 역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에서 가능하면은 좀 비전과 정책을 갖는 경쟁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발 고소 또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동원하고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패러디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가 모금 개시 당일에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우선 참가자 숫자가 배가 넘습니다. 지난 대선에는 3만여 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6만 3천여 명 그러니까 정도로. 2002년 대선 당시에 2달 동안 3만 1,000명 정도가 후원에 참여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하루 만에 2배의 인원이 하루 참여했다 만에 이런 6만 뜻인가요? 3천여 명 정도가 후원자로 참여를 하셨고 대부분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기부자들이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원하는 이 후원자들, 우리 저 서민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나 그 캠프분들 많이 좀 이렇게 격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10만 원 미만의 세액 공제가 되는 정치 후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후원을 해주고 그 후보, 그 정치인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각을 예. 정치로 표현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런 모범 사례가 이재명 대표의 그 후원금, 이번에 그 후원금을 통해서 어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액 공제되는 정치 후원금 홍보까지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일제히 손을 내밀고 잡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을 향한 러브콜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 어젯밤에는 홍준표 예비후보를 만났고요. 오늘은 김문수 예비후보와 조찬을 했고 나경원 예비후보와 티타임, 또 안철수 예비후보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후보들의 러브콜에 오 시장이 강행군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저마다 오 시장의 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약자와의 동행은 그건 우리가 동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민 자제들을 위한 교육 정책은 그건 더더욱 동의하는 거고. 서울시의 이런 훌륭한 정책을 오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저도 매우 안심이 됩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아버지의 마음의 보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저 나경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세훈 시장을 만난 건 어제 만찬을 했던 홍준표 후보였는데요. 오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정책 구상집을 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인데 USB를 나눠준 모양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비록 불출마를 하지만은 내가 했던 정책, 약자와의 동행, 다시 성장 이 부분들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정책으로 받아서 꼭 당선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지지하는 후보를 자기는 지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지금 오세훈 후보가 그만두고 당내에서는 정말 아쉬워합니다. 예. 많은 의원들이 왜 그만뒀냐고. 그리고 사실 뭐 이미지도 좋지만은 우리 이 당 후보들 중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가장 있다라고 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두면은 과연 이제 그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과 그다음 지지자들의 표가 어디로 갈 건가. 예. 그래서 지금 빅4라고 하는 분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만나고 네. 정책 이어받겠다. 어제 홍준표 시장한테는 아직 USB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줬다고 하고 또 나경원 후보는 서울론 대표적인 게 이제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인데 디딤돌 소득은 전국하고 또 서울론은 팔도론으로 계승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비전과 정책 선거 판을 만들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도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중도층에 그렇게 호소하려고 우리 후보들이 나서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소구력이 높다라고 평가됐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누가 흡수할 수 있을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오 시장을 향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내가 오 시장과 가장 정치적 스탠스가 비슷하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애 전략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한 거죠. 유력한 후보 중에서 한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그 후보의 지지자들을 보고 현재 구애 전략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USB보다는 그 지지층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여러 공약 가운데서 서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대한 공약도 참고가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하드한 것보다는 소프트한 것에 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 공약, 생활 정책 공약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저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좀 좋은 후보들은 각 지역의 그런 현안들, 민원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취합을 해서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공약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함께 했으면 이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 4강 컷오프 경쟁에서 빅4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예측할 수는 없고요. 22대 국회 최고령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을 좀 빌어보면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안정권이고 마지막 티켓을 놓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의 혈투 끝에 나경원 의원이 거머쥘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나경원 두 후보의 경쟁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드러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대체로 세 사람은 이미 빅3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마지막 4강에 한 자리를 놓고 네.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가 경쟁하던 구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물론 다른 후보들이 탁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초반 여론조사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조금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나경원 후보의 상승세가 초반 몇 번 여론조사는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은 나경원 후보가 4강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또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은 정말 누가 될지 최종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는 경선이고 4강의 마지막 하나의 티켓을 누구 가질지도 아직은 조금 유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빅4가 누가 될 것이냐 지켜보는데요. 반 이재명 빅텐트에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빅텐트로는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판세로 뒤흔들 카드로 거론되긴 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한 후보가 저희도 경선 중이라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예. 한 후보가 현재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좀 중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합종 연행의 이벤트 속에서 에스컬레이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고 그 가운데서 한덕수 총리를 바깥의 후보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빅텐트 내로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김두관, 김부겸 두 분은 이제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있을지언정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이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험지에서 사실 성장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가치관을 지키는 데에는 이미 훈련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은 이런 빅텐트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저분들의 가치로 볼 때는 좀 불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인 입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예. 만약 저분이 그런 그 행보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조금 남아있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 같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병헌 대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뇌피셜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이 좀 중론이라 예. 이낙연 대표 전 총리의 본인의 입으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가능성도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싶고요.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도 지금 현재 합류해서 얻을 게 없어요. 합류를 해서는 뭔가 주판을 튕겨서 본인이 얻어갈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얻어갈 게 없어서 지금 빅텐트는 그저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과 또 새미래민주당의 합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보수 진영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즘 정치권의 이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과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어제는 한 대행이 광주를 찾아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잠시 보시죠. 한 대행이 방문한 광주의 자동차 생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차량의 35%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서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띄는 행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 있는 해뜨는 시장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전달한 건데요. 이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짜리 백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어머님이 시작하신 1,000원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식당이 나중에 필요한 식재료를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가게에 선결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 대선에 나간다 또는 안 나간다. 이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혹시 의도적인가 느껴질 만큼의 경제 올인 행보가 오히려 한대행 카드의 값어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두 분과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한대행이 이렇게 호남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패널분들 의견 중에는 울산에 자동차 공장 더 많은데 왜 광주냐, 특별히 의미 있는 것 아니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제 정치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대선 행보고 정치 행보로 보일 텐데요. 아마 광주에 있는 오토랜드, 기아 오토랜드 공장인데 거기서 만드는 자동차의 35%를 미국으로 수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대미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어렵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광주를 간 모양인데 사실은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지금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논란이 없으면 광주 가면은 굉장히 다 박수 쳤을 거예요. 그리고 영남에서는 왜 호남 가냐, 우리 영남 왜 안 와주냐 이렇게 섭섭해할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 행보로 보는데요. 저는 우리 당에서 아직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이 정말 엄중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올인해주는 그리고 선거 관리를 잘하는 그런 대행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당에서도 자꾸 우리 당의 후보들이 지금 8명이나 1차 컷오프 돼서 누가 될지 모르는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왜 딴 데 한눈을 팔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꾸 이분을 오히려 대선 행보로 계속 규정하면서 비판하고 이래버리면은 대행이 사실 그래도 탄핵까지 당해가지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현장도 다니고 예.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죠. 우리 여야는 한대형이 좀 대권 행보와 관련해서는 잊어버리자. 저는 그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 대권 행보에는 좀 관심을 꺼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십니다. 본연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백반집에 편지를 남긴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론에서도 이미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나오고 저런 건 미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미담 사례처럼 보여요. 그래서 만들기가 시작됐나라는 생각이 저 화면을 보면서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 권영진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망론을 얘기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그 전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비판하고 탄핵했을 때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라고 막 민주당을 욕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득실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앞으로 5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굉장히 긴 이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정말 대한민국에 올인했으면, 네. 민생에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자꾸 정치적 논란거리를 자초하고 있는데 엊그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닫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 나를 꽃감아 태워줄 사람이 혹은 세력들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치 행위인데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어요. 분명히 지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현재 그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그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의견서 낸 것이 그저 의견을 표명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꾸 정치적 대상이 되게끔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한덕수 총리 본인이 결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는 오로지 국가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의 알쏭달쏭 행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대권 행보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당의 의원들 몇 명이서 무슨 나오시라고 해서 한대행이 나올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한대행이 나오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밀어넣는 거예요. 저는 한대행을 탄핵할 때부터 정치로 밀어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뭘 하기만 하면은 아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이 죽을 똥 살 똥 이 위기를 극복하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위로라도 주려고 손편지 쓰는데 그것마저도 계속 대선 행보라고 몰아붙이고 핍박하면은 그렇게 핍박하면은 진짜 안 나오고 싶던 한덕수 권한대행도 나올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이 더 이상 대선판으로 한덕수 총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당 의원들에도 뭐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몇 살이면 움직인다고 대행이 오겠냐? 대행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판에서 왜 자꾸 대선 행보판으로 끌어들이냐고 제가 뭐라 해요. 근데 나는 민주당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대권 주자들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최신 유행하는 밈을 활용한 홍보 동영상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안철수 예비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나니가스카 안철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일본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 시리즈의 공연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원래 이 곡은 나니가스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라고 외치면 아나타, 바로 너라고 답변하는 부분이 인기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을 어떤 게 좋아? 안철수라고 개사해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청년 안철수의 모습과 볼하트하는 안 후보의 사진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는 아이언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AI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멘토와 함께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으로 변신한 겁니다. 이렇듯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이번 대선에서 2030 중도층 민심 잡기가 관건이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노년층의 표심도 포기할 수가 없겠죠. 많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박정희 정신을 더 따라가도록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안철수 의원 영상을 처음에 보고 누가 패러디 영상을 따로 만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쁘잖아요. 예쁜가요? 우리 저 유권자들이 볼 때 아이고 노력하네 라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드럼통 이거는 혐오감이 드는데 이거는 대권 후보들,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구나.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하면서 뭐 세대도 겨냥하지만 결국은 본인의 강점, 지향, 경제적 지향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노력을 보이는 것 저는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파격적인 영상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권영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 나갔어도 아마 저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들을 향한 그런 쪽이 아마 박정희와 관련한 건 아마 우리 당 후보들이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한 것일 거고 이제 본선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이 20대, 30대, 2030 그리고 수도권, 중도층이 결국은 이번 선거를 좌우할 거거든요. 그럼 2030에 호소하기 위한 이러와 같은 밈 패러디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것이 아마 이 살벌한 어떻게 보면 정치 전쟁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재미거리를 전해주지 않겠냐 해서 후보들마다 저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파격적인 홍보 영상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귀양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기온이 오르며 봄 기운이 다시 짙어졌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커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지만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은 꽤 따뜻해서 기온이 많이 오른 게 느껴지는데요. 일교차가 15도나 벌어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6.4도였습니다. 낮 기온은 21.9도까지 오르면서 아침보다 무려 15.5도나 높아졌습니다.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한낮에 서울은 24도, 남부 일부 지역은 27도로 5월 하순 수준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양은 5mm 미만으로 적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주말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은 예보되지 않았지만 지난주처럼 상층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통해 주말 강수 전망을 자세히 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 사장을 막무가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카페 앞에서 50대 남성이 주인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로 끌어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분을 못 이긴 듯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다른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인을 위협합니다. 얼굴을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카페 주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건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안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감 시간이니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린 거보다 칼이 더 무서웠죠, 솔직히. 그 후부터는 사실 엄청난 많은 생각이 안 나요. 형제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영업 종료가 가까우니 매장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설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근처 이웃에게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주인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찔리는 꿈, 아이가 찔리는 꿈 계속 이것만 꾸고 있는 거예요. 입원하라는데 어떻게 입원을 해요? 자영업이고 그다음에 생업인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경찰은 피해 주인에게 긴급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형제를 폭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석이 부동산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약자들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광주에서 체포한 뒤 용인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과다한 채무와 민사 형사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이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A씨는 광주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약자는 사기 분양을 의심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협동조합 준비위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60명 이상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준비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업 실패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였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가족과의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달여 전 전남 여수해상에서 침몰한 어선 서경호 선체에서 67일 만에 실종자가 더 나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10분쯤 민간 잠수부를 투입해 거문도 해상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선적 139톤급 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여수해상에서 갑자기 침몰해 승선원 14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여성들은 하체가 성숙한 20대 후반에 출산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생명과학 교사인 A씨는 수업 시간에 20대 후반이 하체가 인생에서 최고로 완벽한 상태라며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27세에서 28세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식을 낳지 않는다면 나중에 혼자 방에서 쓸쓸히 죽어가고 썩은 채로 발견될 거라며 독신으로 살겠다는 여학생들은 정신 차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특별법 일모를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후보자를 발표만 한 것일 뿐 지명한 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듣기 시험도 모자라 이제는 대행이 단어 시험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다. 이 표현이 좀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장 가처분 결정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발표한 것이므로 이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한 이상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가처분 신청도 기각 내지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그리고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명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 발표니까 증거가 명확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굳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본안 판단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몰라도 적어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처분 인용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헌법재판관들도 돌아서게 할 만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명확하게 지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합니다. 임명의 일환으로서 지명 절차가 선행되고 이 지명에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표라면 즉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주장대로라면 발표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렇다면 향후 이완규 법제처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 경과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국회 인사청문 동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일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적어도 본안 판단 당부와는 별개로 가처분 인용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일부 인식 전환을 끌어낼 만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관련한 본안 재판도 지금 몇 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앞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 거죠. 이거 관련 그렇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헌법소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상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고 그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 네. 주장은 다소 자기 관련성을 결여하였다는 지적도 가능한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해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이와 같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련성이 일부 떨어져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본안 판단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집니다. 물론 인용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다소 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사안이라 본안 재판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할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가처분에서는 일단 본안 판단까지는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와 같은 위기감이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이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이제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주심으로 지정이 된 거죠? 무작위 전자투표 방식입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이 공교롭게도 이 사건 심판이 주심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어떠한 의도가 배제되지 않고 무작위 전자 추첨이라 주심으로서의 역할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주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론 가처분 사건이라 굳이 신문기를 열지 않겠습니다만 본안 재판 단계에 접어든다면 통상 주심이 이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도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헌법재판관 3인 전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가처분 자체에 대한 각하 가능성보다는 기각 또는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관련 내용을 설명 내지 보고하는 역할을 마은혁 재판관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 권한쟁의 본안 결과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주셨고 어쨌든 가처분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18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문제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주 내에 관련된 가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은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다소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낮아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권한 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상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본안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인용이 되었든 기각이 되었든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사건은 통상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과반수 결정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체제인 만큼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만 본안 재판으로 들어가서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6인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주에 이제 퇴임이 돼서 7명 체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7명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사건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7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해야 하고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결정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인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가처분 심리가 이어진다면 이때는 7인 체제에서 과반수 즉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가처분 인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게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나 권한 대행 체제의 어떤 권한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가 헌법에도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두고 전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툼이 상당히 심한데 사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는 일시 병원에 입원한 것과 유사한 사고 상태였습니다. 사고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을 할 수 있다는 설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같은 고리 상태입니다. 고리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현상 유지에 그치는가, 현상 변경도 가능한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는 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데 이와 별개로 제도 보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서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독일 또는 프랑스처럼
헌법재판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 재판관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거나 독일의 경우에는 후임 재판관을 2달 이내 임명하지 않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자체 다수결로 후보자 선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나라에는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외국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다소 난점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없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원수대로라면 9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도 1951년에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상태가 2년 동안 지속된 사태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정권 자체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경험에 기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반복되는 이상 관련 규정 정비는 필요합니다만 대전제로 헌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시선을 조금 바꿔서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오늘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아직까지 오후 4시까지도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비하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인데 아직은 경호처의 제지로 대통령실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제한됩니다. 아직까지는 책임자의 승낙이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가 공고했던 시기와 다르게 현재는 그 상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호처의 입장이 나온 만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되거나 임의 제출 형식을 빈다고 하더라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유효한 압수 대상물들이 다수 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압수수색 영장에 일모 후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시각상 일몰 전인 만큼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저희가 또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결국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압수수색 영장 피의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즉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체포영장 시도를 방해한 행위, 나아가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즉 비하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관련된 피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하폰 서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비하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가 피의 사실로 적시돼 있는 만큼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사실 이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입니다만 일부 수사기관이 관련 비하폰 서버 내역을 확보한다면 이때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여타 법원이 관련된 기록을 추가 압수수색함으로써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하폰 서버는 물론 비하폰은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만 관련 통화 기록은 비하폰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하폰 서버는 이틀에 걸쳐서 자동 삭제가 이루어집니다만 이 통화 기록이 누적되지 않는 이상 그 비하폰 서버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기록이 누적된다면 덮어쓰기 방식으로 이 덮어쓰기가 진행되는데 덮어쓰기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디지털 포렌식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비하폰 서버에서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 시간과의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지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혐의와 관련해서 안전가옥 CCTV 이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예전에 3번이나 반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아마 추정컨대는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단전 단수 지시 혐의와 이 안전가옥 CCTV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가옥 CCTV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이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모의 내지는 회합을 했던 장소로 지목되는데 단전 단수 지시는 그 이전에 있었을 것이고 특히 안전가옥에서 일부 회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되지 않는 이상 안전가옥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안전가옥에도 관련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혐의 입증을 더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확보했던 여타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안전가옥 CCTV나 관련된 이전 정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혐의 소명은 추가로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서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경호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뭐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 이미 제출을 받는다면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족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미 제출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즉 경호처의 번번이 막히면서 비아폰 서버를 비롯한 유의미한 증거물에 대해서 일체 이미 제출 형식으로도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던 것이 경찰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제가 공고해졌던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이 엄연히 현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경찰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정을 감안해서 오늘 일몰 전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다수 경찰이 요청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혐의 입증에 상당한 부족함이 야기된다면 이때는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시하여서 즉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 없는 자료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항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예.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때 또다시 압수수색을 단행함으로써 오늘 이미 제출 형태로 발부받지 못한 일부 압수물 외에 추가 압수물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압수수색 시도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따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일반 자연인 신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 경찰은 여러 특혜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단 소환조사 통보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가 미지수이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체포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네.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굳이 경찰이 소환 조사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네.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방식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의 관여와 관련된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추가로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그 혐의를 보다 두텁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확보된 이상 굳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고집하지 않고 네. 다른 방식을 고려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돼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는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경호처의 변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간부들에게 사퇴할 뜻을 밝힌 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도 김성훈 경호차장은 자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경호처 직원들의 집단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연판장에 경호처 직원 700명 중 과반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오후에 긴급 직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이달 말까지 사퇴할 것이고 그 전까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갑자기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두고 여러 의견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물론 추측입니다만 네. 비아폰 서버나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인멸을 완료한 이상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찌되었건 김성훈 경호차장이 직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와 관련된 경호처의 입장, 김성훈 경호차장의 외압 내지는 내부 의사결정보다는 자체 간부들의 의사결정이 주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과 다르게 경찰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모습을 경호처가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렇게 사퇴할 뜻을 밝혔는데 김 차장의 최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우에는 지금 소식이 없어요. 어떤 입장인 거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따로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25일까지 휴가를 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휴가를 상당히 장기간으로 내었고 이광호 경호본부장도 자신과 관련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습니다만 김성훈 경호차장과 마찬가지로 경호처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사가 상당히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김성훈 경호차장이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에 반발했던 경호처 간부 해임 건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을 크게 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 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특히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 내지는 군사상 비밀과 무관한 수사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자료들은 협조해주자는 취지의 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이 그대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일부 자료라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자료를 일부 확보하는 단계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이달 말에 경호본부장과 경호차장이 모두 이제 사퇴를 하고 빈다면 손해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영장 수색과 관련해서 증거물 수집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호처의 처장과 본부장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후임자를 신속하게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상당 기간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기간도 부여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후임 인선에 물망에 오른 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즉각적으로 후임 인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임 인선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관련된 수사 협조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아마 경찰은 강제 수사의 일환인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단행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물밑에서 경호처와 관련된 각종 수사 협조와 관련된 협조 요청, 나아가 협조를 실제로 받는 조치 등 물밑에서의 협상 가능성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5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뉴진스가 낸 이의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요. 독자 활동 금지를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법률적인 이야기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내리쬐며 날이 무척 따뜻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북부 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북부는 새벽 한때,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4도, 청주 14도, 부산도 14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5월 중하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24도, 광주 26도, 대구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